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의 기본 수준은 향상될 수 있는가? 행복 증진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역시 자기 계발서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려나간 리차드 칼슨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어찌 되었든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는 5가지 원칙이라는 책을 예로 들어보자. 심리학자인 류보미르스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리처드 칼슨이 지식개발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제시된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어떤 원칙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잘 적용되는가? 그러한 원칙들의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보다 얼마만큼 나은가? 그리고 리처드 칼슨 측의 처방이 실제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해도 그 효과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리보르미르스키 교수팀의 비판의 요점은 리차드 칼슨식의 수많은 모모하라 식의 자기 개발서에는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는 처방전들을 그저 나열해 놓기만 했을 뿐이다. 실제로 그러한 처방이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는 것이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럴듯이 기사 여부와 근거도 없이 잠언을 늘어놓는 자기 개발서는 잠시 내려놓고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놓은 검증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행히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긍정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행복 기본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행복의 기본 수준은 1차적으로는 유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어나면서부터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도 있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중단 연구들은 행복 수준이 50% 정도만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행복의 기본 수준은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음주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행복의 기본 수준도 세계적인 훈련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뇌 과학자들은 뇌의 변화 가능성을 가소성이라 부른다. 인간의 뇌가 마치 말랑말랑한 찰흙이나 플라스틱처럼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의 뇌는 딱딱한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담당하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의 박혜정 교수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맹인의 시각 피질은 청각신호를 처리하도록 재조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원래 보는 것을 담당했던 뇌의 일부가 시각정보 처리의 일이 없어지자 청각정보를 처리하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는 노먼 도이즈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뇌, 우리나라에서는 기적을 부르는 뇌로 출간돼 라는 책에 많은 사례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도이지에 따르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한다.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뇌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뇌에 관한 한 변화시키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예컨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90살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78살에 이중초점 안경을 발명했다.
창의력을 연구한 레만과 딩키스 사이몬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창의력이 결정을 이루는 때는 35에서 55가지의 연령대이고 60대와 70대 사람들은 일하는 속도는 느려도 20대 때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의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91살이었을 때 그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은 왜 연습을 계속하시나요? 카잘스는 대답했다. 나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네.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은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우울증에도 덜 걸린다. 성취도도 더 높고 업무 생산성도 높다. 그러나 낙관성은 객관적인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와는 다르다. 낙관성을 지닌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 밖으로 일상 너머로 뻗어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닌다. 낙관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익숙한 현실과 반복적인 일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스스로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시켜준다. 낙관성이 부족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 모두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흉보고 비웃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관성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비관성을 갖고 있다.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자신감이 없고 지나친 우월감과 열등감을 순식간에 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시선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신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긴장되고 짜증나고 두려워지고 비판적인, 비관적인 마음에 휩싸여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1만 원권 지폐 이야기를 생각해야 한다. 지폐의 가치는 밟아도 구겨져도 심지어 찢어져도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흉본다고 해서 나의 가치나 존재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주관이 뚜렷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논어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인부지불론, 불력군자호의 정신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통제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자신이 하는 행동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주로 찾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주로 찾느냐에 관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네가 혹은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수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태도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지니기 마련이며 따라서 통계 소재를 흔히 자기 안에서 찾는다. 내가 노력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왜 강점에 집중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방송 아카데미 수강생 46명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 지수 검사를 실시했다. 연령대는 모두 20대 중후반이었다. 그중 가장 높게 나온 두 사람과 가장 낮게 나온 두 사람을 상대로
뇌파 실험을 했고 그 결과는 2장에 언급한 바와 같다. 나는 뇌파 실험 후에 이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회복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는데 상당히 심한 비관주의를 지니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흉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들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행복 기본 수준을 높이고 낙관적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약점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평균적인 민주 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평범한 교양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지상 과제인 셈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앞서 갈 것인가 보다는 어느 면에서든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점, 약점만을 들여다보도록 세뇌되었다. 학교 다닐 때에는 어떤 과목을 못하는가에 집중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그래야 학교 교육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어린이를 틀에 박힌 사고를 지니고 무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어른들로 키워낸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떤 강점을 키워야 한다는 교육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여자는 그저 큰음 없이 성장하도록 강요받았다. 즉 특별한 약점이 없어야 하며 특별히 잘난 점도 없어서 안 된다는 식의 교육을 받아온 것이다. 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교육이다. 너의 부족한 점을 채워라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그래서 비관주의 원천이 된다. 전체적인 회복 탄력성의 평균 점수에 있어서는 남녀에게 큰 차이가 없지만 회복 탄력성이 아주 낮은 집단과 아주 높은 집단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여자는 선천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본능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약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자기 발전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러한 노력이 성공한다 해도 기껏해야 평범한 사람이 되는데 그친다. 각자의 잠재력은 끊임없이 개발해야 현실에서 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 장점을 외면하고 성장을 방해한다. 자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잘난 척이라 하여 금기시되어 왔고 심지어 너 잘났다라는 말은 비아냥이나 비난의 뜻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최근의 긍정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노벨상 수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장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욱더 키워가 나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다. 강점을 발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기본 수준을 점차 끌어올릴 수 있다. 나의 발전의 기준은 내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나다. 지금 이 순간의 긍정적 수준보다 앞으로의 긍정적 수준과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회복 탄력성의 향상을 위한 긍정성 훈련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덕성과 감정의 개발이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그의 명저 진정한 행복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덕성과 강점을 발휘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류가 역사상 행복의 원천이라 여겼던 수많은 즐거움이나 쾌락은 단지 일시적인 외부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 심리학의 발견이다.
그러한 즐거움이나 쾌락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행복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한다. 인간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회로화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회복 탄력성을 위한 마음의 근력도 키워주지 못한다. 셀리그만 교수에 의하면 행복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감정 수행을 통해서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뛰어난 성취와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데 있다. 이것이 긍정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대표 강점 수행을 통해 회복 탄력성 향상시키기.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대표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셀리그만 교수의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자신의 강점을 측정해 볼 수 있다. 근데 영어로 해야겠네요. 이제 해야 할 일은 강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만 교수가 강조하듯이 강점의 수행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며 길버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본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강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나의 경우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나는 강점 발견에 대한 설명과 문항을 통해 학습 욕구, 통찰력, 신미한, 열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의 고유한 대표 강점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의 강점을 되도록 많이 수행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는 중이다. 우선 학습 욕구를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늘 같은 주제에 대해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른 학과 강의를 듣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강을 신청해서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듣기도 한다. 두 번째 강점인 통찰력을 보다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학생들과의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인생이나 진로 상담을 신청해 오는 학생들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조언을 한다. 여러 학생과 짧은 시간을 나누기보다는 깊은 고민이 있는 학생들과 보다 오랜 시간 집중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상담을 함께한 학생들은 졸업하거나 취업한 후에도 꾸준히 인사를 전해온다. 세 번째 강점인 신미안을 위해서 나는 다시 미술평론에 힘을 쏟고자 한다. 수년 전까지는 꾸준히 미술평론 일을 했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시간을 투입하느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미안이 나의 강점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더 많은 시간을 미술평론에 할애하려 한다. 물론 내 연구와 미술평론 일을 연관시키는 노력도 해볼 생각이다. 일상적으로 하는 연구의 한 부분을 신미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미술평론이나 미디어 예술 작업과 연계시킨다면 일석이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강점인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수업에 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 자신을 던져넣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연구나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는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과도 연결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수백 명 규모의 대형 교양 과목을 새로이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수강생이 많을수록 강의 평가는 떨어지고 채점과 평가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강의의 의미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전해주는 기회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열정을 발휘하는 길이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강점 수행의 방법은 대학 교수라는 나의 직업적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해낸 것들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각각의 삶의 방식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대표 강점들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이센 교수팀의 실험에서처럼 사탕 몇 알을 주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정도의 긍정적 정서만 유발해도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등이 향상된다. 그런데 강점의 발견과 지속적인 수행은 사탕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킨다. 자신의 강점을 들여다보고 강점을 느끼고 그것을 발현하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입학시험, 면접시험,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등의 과제가 있을 때 자신의 강점을 느끼고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스스로 유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의 제일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점의 발견과 수행은 회복 탄력성의 제2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도 직접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은 웬만한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 이처럼 강점의 발견과 수행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므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수행하도록 도와준다면 당신은 자연스레 대인관계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분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셀리그마 교수에 따르면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절대 갈라서지 않는 비법은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헤어지고 싶다면 반대를 하면 된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공격하면 된다. 만약 배우자나 연인이 그림 그리는 것이나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강점을 지녔다면 그림이나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호기심과 학습 욕구의 강점을 지닌 배우자에게는 강의도 듣고 책도 사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면 된다. 상대방의 강점이 무엇인지 서로 파악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부나 연인은 절대 헤어진 일이 없을 거라고 셀리그만 교수는 단언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수십 년과 수천 쌍의 부부와 연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존 고트만 교수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강점의 발견과 발휘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만 그 증거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할 일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강점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강점의 발견과 발휘는 또한 멘토가 멘티에게 해줘야 할 핵심적인 일이기도 하다. 강점의 발견과 발휘는 한 인간이 성장해가는 본질적인 방식이다. 일찍이 메슬로우가 삭발했듯이 인간이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 보일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 부하 직원이나 동료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당신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강점을 발견해주고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상사를 만나게 된다면 직원은 분명 마음속 깊이 그 상사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평생도록 충성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심 어린 충성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일시적인 환심으로는 진심 어린 충성심이 생기기 어렵다. 이처럼 강점의 발견과 발휘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모두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근력을 꾸준히 키워가는 방법이며 회복 탄력성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몸의 근육을 키워가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 역시 즉각적으로 키워지지는 않는다. 자신의 대표 강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게 되고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훈련 직후나 일주일 후에는 긍정적 정서가 미비한 수만 증가했지만 그 효과는 1개월 이후에 유의미하게 커졌으며 6개월이 지나도 계속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강점 발견 훈련의 효과는 적어도 1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효과는 다른 종류의 긍정적 정서의 유발과는 달리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마틴 셀리그만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듯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늘 들여다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길이다. 오늘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강점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한 달 뒤부터는 긍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높고 강한 회복 탄력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방법. 긍정적 정서의 향상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 강점의 발견과 수행이다. 그러한 강점 수행과 더불어 긍정적 뇌를 만들기 위한 2가지 비법을 추가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이 2가지 비법은 마음과 몸에 들이는 2가지 좋은 습관이다. 하나는 감사하기로, 이는 마음에 좋은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하기로, 이는 몸에 좋은 습관이다. 감사하기와 규칙적인 운동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감사와 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극히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하기 훈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가장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강점의 수행과 더불어 감사하기 훈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라도 3개월 이후부터 긍정적인 뇌로 확실하게 바뀌게 될 것이며 회복 탄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감사하기에 놀라운 힘. 심리학이 발견한 긍정적 정서 향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상하기, 선행 베풀기, 인생에서의 좋은 일과 추억을 회상하기, 잘 되는 일에 집중하기 등등 다양한 훈련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모두 다 일정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긍정 심리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 중에서 단연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감사하기 훈련이다. 감사하기는 긍정성 향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감사하기에 강력한 힘에 매료된 일군의 학자들은 감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어내 감사하기의 효과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감사하기 훈련의 효과는 신경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통해 입증되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믿었다.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가 심장 박동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이 밝혀진 후 한동안은 심장이 뇌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의 신경과학의 발달은 심장이 상당히 독자적인 신경기관으로 일종의 뇌처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신경신호를 처리하고 발송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장은 마치 뇌처럼 일종의 지각 능력이 있는 기관이며 신경정보를 인코딩하고 처리하는 고유한 독립적 신경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심장은 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트브레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심장을 신경기관의 하나로서 연구하는 신경심장학은
이미 하나의 학문 분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심장학에 따르면 심장과 뇌는 서로 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으며 커뮤니케이션 한다. 두뇌의 판단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심장에서 보내는 특정한 신호나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향상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감정의 변화는 심장 박동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불규칙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 즉, 화가 나서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하기보다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가 그 사람을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통계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사실 화를 내서 심장병에 걸린다기보다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평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튼튼히 하여 심장 박동수를 규칙적이면서도 되도록 느리게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갑자기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공황장애 역시 일종의 정신질환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갑작스런 부정맥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신호를 불규칙하게 만드는데 이 신호가 뇌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부정맥을 잘 치료하면 대부분의 공황장애는 사라졌다. 이처럼 심장 박동과 감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피험자들에게 즐거운 일을 상상하도록 했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을 시키기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는 상태를 유지하게도 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테스트해 본 결과 결국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성인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70번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끊임없이 변화한다. 분노나 자질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에는 매우 불규칙하게 변하지만 삶에 있어서 감사한 일들에 집중을 하면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수는 매우 규칙적으로 변하게 된다. 심장 박동수의 변화 주기는 10초에 한 번, 즉 0.1Hz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는 호흡, 심장 박동의 변화, 혈압 변화의 리듬이 모두 다 비슷한 주기를 유지하는 일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장 건강하고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편안한 휴식이나 심지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보다 심장 박동수의 변화 주기를 더욱더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0.1Hz 변화 주기는 모든 긴장을 이완하는 명상의 상태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보니 명상과 집중의 상태에서 흔히 발견되는 알파파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사의 힘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준다. 긍정 심리학자들도 행동 반응 연구를 통해 감사하기 훈련이 여러 가지 긍정성 정진 훈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 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 상태다. 긍정적 향상을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한다면 감사하기 훈련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정서 향상 훈련은
긴 기간에 걸쳐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몰아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류보미르스키 교수팀은 6주 동안 매주 5가지 이상의 선행 베풀기 실험을 실시했는데 한 집단은 5가지 선행을 하루에 몰아서 하도록 했고 다른 집단은 5가지 선행을 일주일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도록 했다. 그 결과의 차이는 컸다. 선행을 하루에 몰아서 한 걸음만이 6주 뒤에 유의미하게 행복감이 증가했다. 즉 같은 양의 선행일을 할지라도 하루에 몰아서 했느냐 아니면 띄엄띄엄 나눠서 했느냐에 따라 크다란 차이를 보였다. 감사하기 훈련의 결과도 비슷했다. 감사하기 훈련 역시 6주간 실행했는데 한 그룹에서는 매주 한 번씩 감사일기를 적게 했으며 다른 그룹에서는 3주에 한 번씩 적게 했다. 그 차이 역시 컸다. 3주에 한 번씩 감사일기를 기록한 집단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직 매주 감사일기를 쓴 집단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을 가져오는 의도적 노력은 규칙적으로 자주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홍준쌤, 제가 할까요? 감사하기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둔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해석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회상해 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고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다가 잠들게 되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마음으로 그날 하루 일을 회상하는 뇌의 작용을 일종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감사일기 적기를 며칠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한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늘 감사한 일을 찾게 되는데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한다. 감사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석 달을 계속해서 쓰면 아마도 주위 사람들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규칙적인 행동이 삶을 변화시킨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우리는 모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아니,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뇌에 좋다는 것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고메즈 피닐라 교수팀은 몸을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결국 우리의 뇌와 정신 건강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며 점점 퇴화되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진다. 운동은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등을 불러일으키는 병든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다. 이 약은 부작용도 없으며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제공한다.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할 만한 명약이다. 운동은 내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며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과 신경과민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 비교한 결과 운동이 몇몇 약물에 비해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의사 존 레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정도가 가벼운 우울증에는 항우울제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영국 정신건강재단은 가벼운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나 기타 치료법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 전에 5%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년 전에는 우울증의 운동법이 효과가 있다 또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의사가 41%였는데 지금은 61%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운동은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해주기도 한다.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망을 만들어내며 뇌세포의 혈액과 영양을 공급한다. 특히 운동을 할수록 뇌에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계적 생명공학 연구소인 솔크 연구소와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서 스콧스몰 교수 연구팀은 석 달간 운동을 한 건강한 성인의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은 특히 청년의 뇌세포 재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세포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신경세포는 감소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깬 것이다. 또한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소는 규칙적인 운동이 기억력, 기획력, 조직력, 문제 해결 등의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이 학습 능력, 집중력, 추상적 사고 능력을 15% 이상 향상시켰던 것이다. 한편 미국 국립정신보건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감소, 동기부여, 자아 존중 감증대, 대인관계 향상 등에도 운동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노인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뇌노화 치매연구소의 연구팀은 운동이 뇌 기능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국 스포츠의학지에서 인지신경과학 권위자인 일리노이 대학의 크레이머 교수팀 역시 에어로빅 등의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뇌 기능을 발달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노년층이라도 운동을 통해 뇌 기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6개월가량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색질의 볼륨 증가를 가져왔고 실제로 사고의 속도와 예민함,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을 향상시켰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며 따라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도 길러진다. 뿐만 아니라 업무 성취도와 창의성도 높아진다.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 조건은 일주일에 3번씩 30분 이상,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의 세기로 8주 이상 운동하는 것이다. 최대 심박수는 본인의 나이로 계산한다. 예컨대 30세 성인이라면 심박수를 분당 114에서 152로 계산한다. 적어도 이렇게 2달가량 해야 긍정적 정서 형성에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 뇌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위한 단백질 합성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운동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운동은 몸의 건강보다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감정 통제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다음은 운동하는 요령이다. 첫째, 유산소 운동, 조깅, 에어로빅, 줄넘기 등과 근력 운동, 아령, 팔굽혀펴기 등 장력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 세 가지를 고루해야 한다. 하루에 한 가지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가지 운동을 2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한다. 운동의 효과는 규칙적으로 해야 나타난다.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1시간씩 3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셋째, 즐겁고 재미있을 정도로 적당히 한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다.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부상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넷째, 리듬을 타는 운동이 좋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에 맞춰 하는 에어로빅이나 댄스 스포츠가 정신 건강에 가장 좋다. 줄넘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친구와 함께 한다. 운동을 함께 할 친구를 만들면 더 즐겁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운동 종목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여섯째, 야외에서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이나 걷기 등 야외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햇빛은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일곱째, 운동의 효과를 믿는다.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며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라.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정상인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신념을 갖고 운동을 안 한다 혹은 내게 운동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운동을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다. 그러나 이는 운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결과다. 다른 일정이나 약속은 운동 시간을 피해서 잡으면 된다.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운동이 건강이나 몸매 관리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성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아, 드디어 이렇게 기가 막히게 6시에 딱 마치는 이 아름다운 책 축하드립니다. 이 책을 무사히 읽었고요. 의리님의 추천으로 아주 멋진 책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She Dug Me Too. 이 책은 이거는 우피 골드버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And she dug me too. And my brother, she dug my brother 뭐 also 이러면서 dug me 보통 판단 뜻인데 뭐 사람을 이해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녀는 나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뭐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dug me. She dug me too. 그러면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하시고요. 네, 회복 탄력성 마지막 사진 찍기 갑니다. 하나, 뒤새는 미소 한번 또 해볼까요? 눈은 반달 모양, 이빨은 해해, 바보처럼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누가 제일 바보 같은지 이따 결과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네. 읽을게요. 네, 총 3권의 책이 있는데 1번으로 읽겠습니다. 네. 1권 사신 거 맞죠, 은희님? 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